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0월 20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 전망하는 이야기들,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맥락을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10월달 우파 진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죠. 9월부터 뭐 그 전에 총선 패배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이 그렇습니다. 잔인한 10월 이렇게 되는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죠. 처음에는 두 사람 독대 이렇게 됐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또 같이 해서 면담 형식이 된다. 어쨌든 뭐 형식이 어떻든 뭔가 결론이 나오면은 상당히 좋겠지만은 완전히 일거에 모든 리스크를 다 해결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래서 여전히 잔인한 10월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11월로 접어들면은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쪽이 좌파 진영의 잔인한 11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지금 여권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시작된 이유 중에 하나가, 큰 이유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죠. 사법 위기. 조국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권 흔들기를 계속했죠. 출범하자마자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야 이야기까지 출범하자마자 나왔고, 지금 이제 하야 탄핵론 이것에 불을 붙이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재명, 조국 그 사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건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이 사법 위기가 정리가 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지금 그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은 이재명, 조국 이 사람들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은 이게 정리가 되겠죠. 다음 대선에 나오지도 못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야당 안에서도, 야권 안에서도 이제 손절론이 일어나고 이합 집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조국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그것이 11월에 집중적으로 대변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좌파 진영에서. 결국 이재명은 11월을 저는 넘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11월에 두 개의 1심 선고가 나오면은, 1심 선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이 15일, 위증교사가 25일이죠. 1심 선고가 나오면은 이재명에게 매우 잔인한 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단 1심이라도 지금 무슨 뭐, 무죄 취지, 그래서 대법원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정치권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1심 나오면은 벌써 반대파에서 결국 일어나죠. 같이 대선에도 나오지 못할 이재명을 중심으로 내세워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좌파 진영 사람들이. 원탁회의라고 하는 그쪽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서서히 손절을 시작을 하게 되죠.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434억 원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손절론이 나올 것이고, 자, 이재명만 그렇다면은 좌파가 전체 몰락은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재명을 대체할 세력이 지금 없습니다. 세력이 있는데, 원래 대체를 할 수 있는 세력이 있는데 같이 몰락을 합니다. 같이 몰락. 가령 조국을 보면은, 조국이 이제 새로운 이 정치 세력으로 어쨌든 4.10 총선을 통해서 등장을 했죠. 그런데 조국은 11월이면은 구속됩니다. 더 이상 이제 끌 수가 없습니다. 형사 3부에, 형사 3부가 아니고 대법원 3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대법원 3부에서는 거기에 올라온 그 순서대로 하나씩 다 처리를 하죠. 그런데 이 조국 앞에 그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민주당이 아니고 이제 좌파의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사건이 있었는데, 조희연 사건을 끝냈죠. 끝내서 조희연이 박탈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그 다음 순서가
이게 올라온 순서대로 대법원 3부에 올라온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 순서가 조국인데, 조국은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이나 이런 것은 아예 지금 접은 것 같고, 전원 합의체 해부 이런 것도. 그러면은 조국도 11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속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국당의 넘버2가 황운하죠. 황운하 원내대표. 민주당에 있다가 또 조국 쪽에 가서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데, 황운하가 지금 항소심 중이죠. 뭐냐면은 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그때 울산경찰청장으로서 하명수사를 담당을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을 안 시켰죠. 그런데 2심이 또 11월입니다. 11월 21일에 2심에서 2심 선고가 됩니다. 2심 선고가 되면은 그때는 검찰이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5년을 또 구형을 하면서 반드시 법정 구속을 시켜달라고 그 재판부에 이야기를 했고, 그때 1심 때는 뭐 선거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법조계에서 신속 재판과 동시에 특히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황운하는 2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이 되면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법정 구속인데, 이게 현역 의원을 이 법정 구속을 하려면은 비회기 중에는 그냥 구속을 시키면 되지만은, 그러니까 구속영장과 똑같습니다. 회기 중이면은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죠. 근데 체포동의안이 황운하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아니고 조국당이기 때문에 황운하는 상당히 체포동의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11월 21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기 중인데, 그렇더라도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더라도 이 황운하를 보호를 해서 민주당이 무슨 뭐 방탄국회, 방탄야당 이렇게 덤터기를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황운하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 그러면은 넘버1, 넘버2가 같이 구속되죠. 조국당. 그래서 조국당도 11월에 대위기를 맞습니다. 자, 이재명 11월 대위기, 조국도 11월 대위기, 그 다음에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여론이 안 좋죠. 문다혜씨 교통사고 해서 무슨 뭐 경찰에 출석을 하는데 변호사가 우산을 받쳐주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택시기사와 합의 다 하고, 아마 그 애가 합의금을 줬다는 소문도 있는데, 합의 다 하고 변호사 다 선임하고 경찰에 출석을 했어도 마치 황제 출석처럼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언론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 포착이 됐지만은 뭐 우산을 씌워줬다든가, 그 다음에 뭐 변호인 다 선임을 하고 변호사와 같이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문다혜씨 최근에 여러 가지 거짓말 같은 것들이 들통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는 친문 국회의원들 38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자회견도 하면서 윤건영, 고민정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해명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별장 뭐 숙박업을 한다고 했는데 숙박업 등록도 안 돼 있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허위로 숙박업 했으면은 이게 또 그 범법이 되니까는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무슨 오피스텔도 지금 드러나고, 또 뭐 5천만 원짜리 돈 뭉치, 현금 보자기 왔다 갔다 한 거, 이것도 다 지금 그 윤건영이나 이 사람들이 말한 게 전부 다 거짓말로 지금 들통이 나고 있죠.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문재인 일가에 대해서. 김정숙 씨 마찬가지고 지금 타지마할도 있고, 최근에 또 뭐 그 논란거리들이 새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해가지고 이 타지마할 가면서 예비비가 아니고 본 예산에 있는 대통령의 정상외교 예산 가지고 무슨 기자도 안 따라가고 기사도 한 건 안 나왔는데 타지마할에다가,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무슨 뭐 프레스 센터를 만들었다. 뭐 3천만 원 이상 국고를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문재인은 지금 상황에서도 완전히 침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문다혜씨는 이제 경찰에 가서는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은 곧 검찰에 가야 됩니다. 전주지검으로 가야 됩니다. 형사 3부에서 이성직 관련 뇌물죄 수사. 그러면은 문재인, 그 다음은 이제 김정숙 또 소환되고,
11월 되면은 또 이것도 11월이죠. 11월 되면은 문재인도 소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특히 이제 제1야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은 다양한 수단을 써가지고 지금 여기서 11월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쪽이 하는 것이 전부 다 11월에 일어날 손절론, 유죄 판결이 되고 나서 민주당 지지층들도 흔들리죠. 일부 개딸을 비롯해서 또 국회에서도 이재명과 같이 공동 운명체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재명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두 개 다 유죄가 나오면은 그리고 또 수원에서 하고 있는 대북송금 재판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대북송금 1심도 내년 초에는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도 또 법정 구속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까지 되니까 손절을 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 이재명은 거기에 방어를 하느라고 자, 판사, 이제 곧 1심을 선고할 판사들에 대해서는 회유책을 막 쓰고 있습니다. 자, 판사는 회유책, 검찰은 협박, 그 다음에 언론은 또 재갈 물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 판사들에 대해서는 무슨 뭐 법 왜곡죄에서 판사는 제외시켜주고 일단은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사들의 수건 사업이죠. 법관에 임명하는 기준을 완화해주는, 그전에는 그거 반대했는데 그걸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켜주고 일단 이 당근을 막 주고 있죠. 판사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뭐 판사 탄핵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 이게 이 압박 강도가, 협박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 검사들 탄핵 이렇게 했는데 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해서 그걸 명분 삼아서 심지어 검찰의 빅2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나섰죠. 거기다가 검찰의 돈줄을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검찰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무더기 제소를 하고 있죠. 언론중재위원회 124건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124건을 무더기 제소를 했는데 이틀에 한 건꼴입니다. 이틀에 한 건꼴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는데 민주당 관련 기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 제소한 전체 건수의 90%가 5년 동안 한 제소 건수의 90%가 8월까지, 1월부터 8월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은 그때 바로 제소를 하죠. 이틀에 한 번꼴로 막 언론중재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재갈 물리기죠. 이 124건 중에서 46건, 37%는 이재명과 직접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은 너 제소, 뭐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제소를 하죠. 그러면은 이 기자들이 이 제소를 당한 기자들을 어떻게든 자기가 제대로 된 기사를 썼어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그 신혼 기자 시절에 한 4번 언론중재 제소를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제대로 된 기사를 썼어도 일단은 위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소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게 팩트에 근거한 것을 썼다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내가 또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자료도 다시 찾아야 되고 중재에 출석을 해서 또 소명도 해야 되고, 그리고 회사 안에서는 제소를 당한 그 자체 가지고 마치 뭐 기사를 잘못 쓴 것처럼 인식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위축되죠. 위축돼서 다음에 그러니까 이재명 기사를 써서 제소를 당하면은 그 다음에 이재명 기사를 쓸 때 좀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노린 거죠. 그걸 노려서 집중적으로 이 언론중재에 제소를 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어제 서정욱의 법대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파 평론가들에 대한 고발 건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또 우파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재갈 물리기입니다.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판사는 회유하고 검찰은 협박하고 언론은 재갈 물리기를 하면서 지금 11월에 본인에게 큰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이재명 외에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이 2자릿수 기소가 지금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자칫하면은 자기들 배지가 바로 날아갑니다. 지금은 앞으로 선거법은 633 원칙을 지킨다고 했으니까는 1년 안에 그 배지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되고, 또 돈봉투 사건 의원들도 한 11명이 이제 기소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배지가 날아갈 수도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똘똘 뭉쳐서 판사를 협박을 하고 판사를 해유를 하고 검사를 협박을 하고 기자들을 재갈을 물리지만은 이게 11월에 1심이 2개가 연달아 유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국과 황운하가 구속이 되고, 한쪽에서 같은 이제 좌파 진영에서 문재인 소환이 이제 현실화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게 일사불란한 게 유지될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판사를 회유를 하죠. 그렇지만 판사들이 이 회유를 한다고 회유를 당할 리가 만무하죠. 아무리 이런 식으로 뭐 법관 임용 기준 좀 낮춰주고 이 법예국제에서 판사 뺀다고 해도 다 압니다. 나중에는 다 끝나고 나면은 정리가 되고 나면은 전부 다 판사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어느 쪽이라도 한쪽이라도 지금 4개의 재판 중에서 한쪽이라도 이렇게 유죄를 때리면은 판사 탄핵 이야기가 바로 나올 것이고, 법예국제 판사도 막 집어넣겠죠. 그리고 판사들에 대해서 또 협박을 합니다. 그때도 1심 선고 날짜가 정해지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은 뭐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막 협박을 했죠. 그게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뭐 국민적 저항이 아니고 개딸의 저항일 텐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판사로서는 오히려 그런 해유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판결을 하겠죠. 자, 검찰. 지금은 검사들에 이어서 심지어 검찰총장, 그리고 사실상 넘버 2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죠. 만약에 탄핵을 실제로 발의를 하고 추진을 한다면은 이 검사들 중에서 대다수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 이재명은 여러 가지 4건의 재판에서 공소유죄를 하는 검사들도 있고, 또 법인카드 유용사건 수사하는 검사도 있고, 정자동 특혜 의혹 수사하는 검사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 이화영과 김영태 변호사의 녹취록에서 나왔던 뭐 재판 거래, 변호사비 대납, 그리고 대선 비선 라인 캠프에 김성태가 돈을 댄 것, 이런 것들도 새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되면 검사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데 언론이 그 정도의 재갈을 물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1심이 나오고 나면은 분명히 제가 30년 이상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경험으로 보면은 1심에서 박탈형이 나오면은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언론은 그다음부터 민주당의 새로운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 언론도 민주당 안의 비명계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다음 대선에 출마하기 어려운 이재명의 관심을 끕니다. 사실상 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체 세력이 어느 쪽이 될 것인가, 이렇게 언론도 보도가 되기 때문에 11월엔 과연 이재명이 11월을 넘기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쓰겠죠. 그렇지만 이재명뿐이 아니고 지금 조국 당 그리고 문재인 세력까지 전부 다 벼랑 끝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삼각축이 다 벼랑 끝에 서 있죠. 그러므로 11월이 지나면은 이 전국이 지금 10월처럼 이렇게 여건이 어수선한 이런 것도 거기에 따라서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 빌미를 더 이상 이제 주면 안 되죠. 김건희 리스크는 어떻게 하든 빨리 이 공개활동 전면 중단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야권을 그대로 지금 법대로 정리하는, 그냥 뭐 정치적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정리되는
그런 수순을 거치면은 11월을 지나서 연말 중국부터는 좀 윤석열 정부도 그때 11월이면 또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죠. 11월 10일.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 이후, 그 시점에는 좀 혼란스럽겠지만은 12월 연말 연초 중국부터는 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또 보통 연말 연초 되면은 개각도 있을 것이고 분위기 전환이 생기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여권 갈등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좌파 진영의 집단 몰락으로 수습이 될 수도 있다. 수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일단 11월 전국을 미리 예상을 해봤습니다. 전가 뒷담화였습니다.